10쪽 보겠습니다. 10쪽 변신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지난 시간 마감되었는데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10쪽 변신의 형식은 하는 둘째 단락부터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이 시적 경향은 언유와 환유의 연쇄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꿈의 문법을 차용함으로써 이랬거든요. 자 보세요. 이때 언유, 환유 하는 것이 꿈의 문법이다 이랬는데 이 약간의 비유입니다. 꿈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증상. 무의식이 현실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꿈이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죠. 꿈을 해석해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면 너무 쉽죠? 꿈에 나타난 게 내 무의식 그 자체다. 내 욕망의 모습 그 자체다. 그러면 너무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기 쉬울 텐데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변형되거든요. 그죠? 바뀌어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무의식의 정체를 알려면 이 왜곡되고 변형되는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무 규칙 없으면 그죠? 랜덤하게 무작위로 막 형성되면 이거는 참 무의식을 찾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 찾아낸 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쓴 책이 꿈의 해석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왜 꿈의 문법을 차용했다 이 말이 나오나 하면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시인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뭐예요?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되죠. 무의식과 타자성. 그죠?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이 세 번째 유형의 시의 특성을 요약했어요. 무의식적 타자성의 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세 번째 유형의 변신의 형식에 속하는 유형의 특성입니다. 무의식적 타자성. 무의식을 통해서 타자성이라는 게 잘 드러난다. 무의식도 우리가 설명했고 타자성도 설명했죠. 그럼 그게 이제 시를 떠나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무의식적 타자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꿈이거든요. 그 꿈을 연구한 게 프로이트죠. 그 프로이트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무의식의 이 뭔지 모르는 X가 꿈이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걸 꿈 작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이건 잠재적인 것이고, 이거는 겉으로 우리가 꿈을 꾼 것 이것입니다. 꿈. 여기 바뀐 것 같아요. 잠재적 꿈 사고, 예형적 꿈 내용. 그럼 X가 Y가 되는 과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고 찾아낸 것이 이 꿈 작업의 여러 가지 규칙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압축과 전이다. 이 압축과 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수업 시간 중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네. 자, 이걸 왜 공부하느냐?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시인들은 마치 뭐처럼 시를 써요? 무의식적 타자성을 앞에서 공부했죠. 초현실주의 기법 중에 자동기술법. 그죠? 무의식을 무의식이 의식의 뭡니까?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죠? 드러나도록 쓰는 게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자동기술법.
그렇게 자동기술법으로 무의식을 드러내면 뭐에 가깝게 되었어요? 마치 꿈을 꾸듯이 시를 쓰겠죠. 꿈에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듯이 무의식을 뭘로? 이 시인들은 꿈 대신에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이런 시를 쓰는 시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차용한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을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데 차용한다. 왜?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시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죠?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난 것처럼 무의식이 시에 나타났으니까. 언어로 나타났으니까. 이 언어를 어떻게 꿈을 해석하듯이 해석해 보면 그 시인이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이런 시를 썼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의 문법을 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압축과 전이 말고도 여러 개 있지만 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축은 꿈에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가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볼까요? 꿈은 항상 시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꿈을 꾸면 그죠? 어떤 사건이 펼쳐집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시각적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꿈속에 한 편의 영화가 혹은 드라마가 그죠? 연극이 펼쳐지죠. 원래 X는 뭔지 모르는 X인데 이게 꿈으로 변형되면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어떤 작업을 거쳐서 항상 시각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의식은 시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죠? 감각적으로 그죠? 포착할 수 없는 무엇인데 X인데 Y로 나타날 때 시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꿈의 첫 번째 중요한 특성이고 두 번째는 2차 변형을 겪는다. 이건 뭔가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이것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서사적 특성을 갖는다.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진다. 이야기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해요? 인물, 사건, 배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는 자신을 포함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건도 펼쳐지고요. 배경이 막 이렇게 전개돼요. 그죠? 그런 특성을 가지면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번, 2번인데 압축은 인물이든 사건이든 배경이든 원래 자신이 어떤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겠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혹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나는 잊어버렸지만 의식은 잊어버렸지만 무의식은 그걸 잊지 못하고 그죠? 차곡차곡 무의식의 기억에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꿈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게 A 인물인 경우도 있고 이게 사건인 경우도 있고 배경인 경우도 있을 텐데 A, B, C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요 Y로 나타날 때 그 중에 어떤 A 대표 선수가 나타나서 뭐예요? 이 A는 단순히 여기 나오는 A, B, C의 A가 아니라 A가 나타났지만 이 A의 속에는 B도 들어있고 C도 들어있는 이런 A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압축이 됐죠. 엉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압축 파일 만들듯이 파일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듯이 압축이 나타난다. 이거 압축입니다. 꿈은 인물, 사건, 배경이 압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고 꿈은 꾸어지는 거죠. 수동적인 것이죠. 꿈이 꾸어질 때 대체로 최근에 어떤 경험이 그죠? 최근의 경험이 내 무의식을 자극해가지고 과거의 경험 아까도 얘기했죠? 의식은 잊어버린 과거의 경험 속에서 무의식이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을 되살려가지고 결합이 됩니다. 이게 압축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하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인물이 비슷하거나 사건이 비슷하거나 배경이 비슷할 때.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뭡니까? 우유를 하나 샀는데 이 편의점 뭐예요? 알바 학생이
내가 돈을 분명히 내고 가려고 하는데 돈 안 냈다고 한 번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황당하죠. 내가 분명히 냈는데 영수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서로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한 번 더 내고 나왔다. 우유값 500원. 근데 그게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날 꿈을 꿨어. 그죠? 꿈을 꿨는데 편의점이 아니고 어떤 술집에서 카운터에 있는 주인하고 싸우는 거야. 술값 냈다 안 냈다 가지고. 그 왜 그럴까요? 한 5년 전에 그런 술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잘 보세요. 사건의 유사성이죠. 배경은 다르고 인물도 다르지만 사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A라는 사건, 어제 일어난 사건, 5년 전에 술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꿈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편의점도 아니고 술집도 아닌 이상한 장소에서 주인하고 싸우는 그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게 압축입니다. 압축은 인물이든 사건이든 배경이든, 그런데 이 압축이 일어나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압축이 일어날까요? 인물이, 사건의 배경이 뭐 해야 압축이 일어날까? 유사해야 되지.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압축이 일어납니다. 그죠? 전혀 별개인데 이게 압축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파일 여러 개 중에, 그죠? 같은 유형의, 그죠? 종류를 딱 압축해서 하나로 폴드로 묶어놓고 또 다른 비유형의, 그죠? 자료들을, 한글 파일들을 압축해가지고 폴드로 묶어놓고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프로이드 박사가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압축의 원리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꿈의 해석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115년 전에 쓴 책인데 이런 꿈을 연구한 겁니다. 두 번째 전이는 뭐냐? 그러니까 요 압축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 법칙은 이 주체의 꿈을 꾼 사람의 의식이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무의식적 타자성의 시를 쓸 때, 그죠? 자동기술법으로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시를 해석할 때, 자, 꿈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시를 해석할 때 이걸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은 압축에 의해서 이런 시적 표현이 나타났구나 하는 걸 가지고 원래 이 시인이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를 역으로, 그죠? 이 압축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X를 알아낼 수 있겠죠. 꿈 Y를 이 압축의 원리를 알고 압축을 풀어서 X를 우리가 찾는 것처럼 시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 번째 유형의 시를 해석할 때 꿈을 해석하듯이 시를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려면 이걸 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전이는 핵심만 남기고 지웁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 꿈에는 항상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니까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유사성이고 요것은 관련성입니다. 그걸 인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뭐가? 인물이 혹은 사건이 혹은 배경이. 근데 이것은 유사성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동등한 자격을 갖는 거예요. 등가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에서 옥신각신한 것하고 알바생하고 옥신각신한 것하고 술집에서 카운터에서 주인하고 옥신각신한 것은 주인이나 알바생이나 술집이나 편의점이나, 그죠? 자, 인물과 배경이죠. 옥신각신됐다는 사건, 이게 다 어떤 자격을 갖는 거예요? 어떤 레벨에 있는 거예요? 동등한 레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사성과 등가성이에요. 등가성, 같은 값을 갖는다. 저울로 딱 재면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등가성을 갖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분과 전체의 관계라든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든지 용기와 내용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예. 내가 이 평론집에는 없지만 첫 번째 평론집에 이창기 시인이라는 시인의 시를 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꿈의 해석처럼 시를 해석한 적이 있는데, 이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시에 보면 처음에 보름달이 등장해요. 근데 친척들이 모여서 놀고 있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혼자서 마당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피담한 담배꽁초가 등장하고 시가 끝나요. 아버지가 피담한 담배꽁초. 자, 보름달하고 친척 사이에 우선 A가 B로 갈 때, 그죠? A와 B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유사성도 등가성도 아니죠. 요거죠.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대충 우리는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름달이니까, 이게, 그리고 추석, 그죠?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음식도 같이 먹고, 제사도 지내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윷놀이들 하거나, 뭐, 하투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런 걸 연상해 볼 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혼자서 고독하게 담배를 피고 있어. 이것은 뭐예요? 이것과 이것의 관계도 뭐예요? 어떤 이 중에 어딘가 있겠지. 원인과 결과. 아버지는 친척들하고 뭐 이렇게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뭐 뜻을 잘 펴지 못해가지고, 그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이렇게. 친척들하고 뭐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괴로움을 참으면서 담배를 폈는데 마지막에 담배꽁초만 남아있어. 뭔가 이 좌절의 결과죠. 이게 원인이고 결과고, 그죠? 자, 그러니까 부분 전체의 관계든 원인의 결과의 관계든 그릇 내용의 관계든 아무튼 뭔가 관련되는 관계를 가지고 연상의 효과가 일어나는 식으로 뭐예요? 전이란 말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위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위치가 이동한다. 위치가 전환된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때로는 인물에서 사건으로, 사건에서 배경으로 막 이렇게 같은 층위가 아닌데도 등가성을 갖거나 유사성이 아닌데 막 이동해요. 꿈을 보면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대체로 인과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꿈이 많아요. 갑자기 장소가 배경이 확 이동하거나 인물이 갑자기 바뀌어버리거나, 그래서 사건이 A 사건에서 B 사건으로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으로 갑자기 이동하고 이러죠. 이게 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압축이고 하나는 전인데, 그 뭐예요? 조건은, 그 원리는 압축은 등가성의 원리고 전이는 인접성의 원리다. 인접성은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비약적으로 연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A에서 B로 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꿈에서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잘 정리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프로이트가 찾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책에는 꿈의 문법을 압축과 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와 뭐라고 했어요? 네? 왜?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나오죠. 뭐와 뭐가 꿈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유와 한유죠. 왜 갑자기 압축과 전이라는 프로이트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언유와 한유라는 것이 꿈의 문법이다. 즉 꿈의 규칙이다 라고 얘기할까? 이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재해석한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락강이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은 언유에 해당되고 전이는 환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언유, 환유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죠? 비유법이죠. 언유가 A 이퀄 B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환유는 뭡니까? 환유야말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부분과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죠? 그릇으로 용기를 대신하는 거 하거나. 오늘 우리 저녁에 집에 갈 때 한잔 할까? 한 잔? 이게 뭐예요? 잔을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잔 안에 들어있는 술을 마시는 건데, 한 잔? 이게 뭐예요? 그릇이
그 안에 든 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잔이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환유입니다. 환유. 그러니까 락강잉은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수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건 언유고, 이건 환유다. 언유의 법칙이 A 이퀄 B잖아요. 환유의 법칙이 뭐예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거거든요. 이때 A에서 B로, B에서 C로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조금 전에 지어졌던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릇과 내용물의 관계,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를 특별히 제유라고 비유법에서 따로 분리하는 사람도 있고 요것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로 보통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언유와 환유고 제유를 환유해서 분리시켜가지고 부분으로 전체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뭐예요? 죽음이 아니면 뭐라고 예를 들을까? 총과 칼로, 그죠? 총칼로 백성들을 제압했다. 독재자가 총칼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총과 칼은 무력, 그죠? 군사력이라고 하는 많은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온갖 게 많은데 그 중에 총칼 아주 그 중에 한 대표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죠? 총칼. 나에게 빵을 다오. 그죠? 어떤 사람이 빵. 근데 빵만 주면 화내죠. 빵도 주고 스프도 주고 뭐 그죠? 샐러드도 줘야 그게 식사가 되죠. 빵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식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수사법이죠. 비유법이죠. 그게 제유입니다. 근데 그 제유를 환유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제유는 환유와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는 언유, 환유 두 개만 갖고 얘기하니까 이 제유를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환유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언주. 그러니까 꿈이 프로이트가 얘기한 대로 압축과 전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락강은 그것은 압축은 우리가 비유를 사용할 때 언어를 구사할 때 언유의 법칙과 같은 것이고 전이는 환유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압축과 언유를 구사할 때 대체로 뭐가 발생하나 하면 의미가 발생합니다.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언유를 어떤 사람이 구사하면 의미가 확실해져요. 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게 언유죠. 그런데 환유를 구사하면 의미가 불확실해지고 분산되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집중되겠죠. 의미의 균열이 일어나. 의미가 분산되거나 균열이 일어나서 이게 극에 달하면, 그죠? 극단적으로 가면 분산이 일어나고 확산이 일어나서 극에 달하면 무의미까지 가버린 거예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시에서 시인들이 대체로 꼭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시인들이 더 이제 심하지만 대체로 첫 번째 유형 서정의 형식, 두 번째 유형 뭐예요? 폐허의 형식, 세 번째 유형 변신의 형식으로 갈수록 어떤 식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강해지나 하면 언유로 구사하는 것에서 비중이 환유를 구사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잘 전달돼요. 자, 꿈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압축이 일어나면 내가 의미를 좀 더 해석하기 쉬워. 꿈을 해석하기 쉬워. 전이가 일어나면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왜? 이것은 의미가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연상 효과를 가지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막 신출귀물하게 막 이렇게, 그죠? 비약적으로 막 전개되기 때문에 이건 A 이퀄 B인데 A와 B의 의미를 우리가 압축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게 의미가 자꾸 분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무의미에 가까워진다. 시를 읽다가 의미가 좀 확실하게 그죠? 와닿는 부분도 있고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이유는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이 언유만 구사하지 않고 환유도 구사하기 때문에 압축만 구사하지 않고 전이가 꿈에서 그죠?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 세 번째 유형의 시인들은 꿈을 꾸듯이 시를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시가 형성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시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것보다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시들에 나타나는 언유와 환유를 통해서 좀 더 이 의미를 시적 의미, 이 무의식의 그죠? 원래 X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 문장 읽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책머리말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서정의 형식, 폐어의 형식, 변신의 형식에 속한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 이 부분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 전체의 뭐예요? 요약입니다. 원리를 지금 다 요약해 놓고 있어요.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죠. 그런데 이 변신의 형식에 속하는 것은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거죠. 책머리에서.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에는 사실 이 변신의 형식에 속하는 요 10페이지 둘째 단락부터는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차례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중간고사 이후에 여기 4부, 그죠? 4부에 속하는 이 변신의 형식에 속하는 시인들 한 4사람을 공부할 때 이것이 그죠?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건 기말고사의 요 10페이지 요 둘째 단락부터는 출제 대상인데 중간고사까지는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대비로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도를 나갈 대목은 주름 기억의 변주 17쪽입니다. 17쪽. 이 17쪽에 나오는 이것이 중간고사 범위군요. 이 17쪽은 1부에 등장하고 하죠. 4부에 등장하는 건 아니고 4부가 이제 변신의 형식을 해당되는 시인들 다루잖아요. 근데 이 1부에 속하는 것은 테마 비평이라 그래서 어떤 테마로 두 사람, 세 사람 이 시인들을 공통되는 시인들을 묶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공부하는 이 단원이 주름 기억의 변주의 3명의 시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9쪽 보세요. 김점용, 25쪽 이수명, 31쪽 김중이네요. 이렇게 3명의 젊은 시인들을 주름과 기억이라는 이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이 단원이 사실은 대체로 이 세 번째 유형,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변신의 형식에 속하는 젊은 시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이 조금 잘못됐네요. 예,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단원, 지금 우리가 이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단원, 주름 기억의 변주 3명의 시인이 대체로 이 세 가지 유형에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니까. 자,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지금 이 무의식적 타자성의 특성이 이 3명의 시인에 그대로 해당되니까 연속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 주름. 자, 앞에 2000년대 전반기의 시의 특성을 조금 얘기하고 있고 18쪽. 이제 주름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책머리말에 나온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주름이란 무엇인가? 시간의 누적임의 힘의 축적이다. 그죠? 그리고 라이프니츠 얘기도 좀 나오고 18쪽 둘째 단락 보면 주름이 지닌 시간의 흔적과 문해에는 가시적인 힘 못지않게 비가시적인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성과 광기, 의식과 무의식, 상상계와 상징계가 서로 교차한다. 그 교차 속에 뭐가 서로 엇갈린다고요? 동일성과 타자성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는 앞에서 했는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주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18쪽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이 글은 김점용, 이수명, 김중 등 젊은 시인들이 시에 나타난 주름을 통해서 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 단원, 이 평론을 이 책 맨 앞에 그죠? 배치한 이유는
이것이 이 책 전체의 주제인 주름과 기억을 주제로 하고 있는 평론이기 때문입니다. 주름과 기억. 그래서 이 세 명의 시인이 갖고 있는 주름과 기억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주름과 기억은 지금 책머리말 공부할 때 맨 먼저 공부한 거지요. 뭡니까? 주름은 형식이고 기억은 내용이다. 시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특히 기억의 방식을 주름과 기억. 그죠? 이것은 시의 형식에 속하고 이것은 내용에 속한다. 세 명의 시인입니다. 이수명, 김정용부터 차근차근. 김정용, 이수명, 김중. 이 세 명의 시인은 각각 어떤 형식과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을까? 그죠? 어떤 주름과 기억을 서로 보여줄까? 이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은 우선 공통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우선 있어야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전혀 공통점이 없으면 비교가 오히려 무의미해집니다. 공통점은 지금 바로 이러한 페어의 형식에 속하는 무의식적 타자성의 시를 쓰고 있는 젊은 시인들이다. 대체로 이런 경향의 세 번째 유형은 젊은 시인들이 많이 구사합니다. 뭐예요? 변신의 형식. 왜냐하면 변신의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아방가르드. 전위적인 거, 실험적인 거잖아요.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을 한다는 것은 보통 뭐예요?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나이가 들면 뭐예요? 전통에 안주하게 되죠. 그죠? 새로운 걸 추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인들도 젊은 시인들이 주로 이 세 번째 유형, 그죠? 변신의 형식을 많이 추구하고 또 실험적인 혹은 전위적인 그런 걸 보여줍니다.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술에서 전위적인 예술, 그것은 주로 이 무의식을 통해서 예술의 원천을 얻어냅니다. 의식은 내가 다 계획하고, 그죠? 설계하고, 작전을 짜고, 내 의지로, 그죠? 뭔가 만드는 것인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부분 플러스, 그죠? 무의식의 에너지가,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에너지가 창작 과정에서 표출될 때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 명의 시인은 과연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이것이 이제 이 평론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자, 보세요. 19쪽, 이제 김점령부터 공부합니다. 오늘과 이번 목요일까지 이제 진도 나가는 것이 목표인데, 자, 김정용. 미리 지금 제목을 보면 결과적으로 김점령의 시를 다, 그죠?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 이걸 찾아낸 것이지만 글을 쓸 때 이게 미리 제목에다가 이걸, 그죠? 먼저 제시한 것이죠. 이게 미리, 그죠? 머리에 떠오른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떠올랐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걸 도출해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납적이다. 기납적으로 찾아낸 걸 여기다 적었을 뿐인데 이게 먼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겹의 주름이다. 주름이긴 주름인데 주름의 특성이 두 겹이다. 주름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것이 갖고 있는 기억의 내용은 뭐라고 여기다 적었어요? 꿈과 현실을 병치했다. 병치란 말은 뭐예요? 나란히 세운다는 거죠. 나란히 세우는 거. 병치, 나란히 세운다. 왜 이런 것이 도출됐나? 이 두 겹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주름이 두 겹인데, 이렇게 두 줄인데, 하나는 꿈이고, 꿈의, 그죠? 라인이고, 하나는 현실의 라인이다. 근데 이게 병치된다는 겁니다. 나란히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김정용 씨의 특징이다. 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9쪽 보세요. 첫 번째 시가 등장합니다. 이게 같은 한 편의 시인데 1년은 작은 글자로 되어 있고 2년은 큰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은 시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를 무슨 시라 그래요? 누가 얘기했는 것 같은데? 좀 크게? 크게? 누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런 형태, 시를 요런 형태로 쓰는 거. 뭐? 사설시? 조금 비슷한데? 그렇지, 산문시지, 산문시.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면 산문시가 되는 거예요? 시는 행과 연을 구분해서 쓰는 게 원래 시인데, 행과 연을 구분하지 않고 산문처럼 썼으니까 산문시예요. 이것은 형태적으로 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형태란 말 알죠? 외모. 겉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속을 열심히 읽어보고 의미를 알아야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외모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외모. 예. 소개팅을 받았는데 상대방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이 그죠? 피부가 하얀지 갈색인지 키가 큰지 적은지 몸매를 보면 금방 외모를 알 수 있듯이 이건 외모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시를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은 뭘까요? 이건 시를 형태적으로 구분했을 때 뭐예요? 시의 가장 기본인데 ABC인데 시를 구분하는 거. 시를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거. 이게 산문시가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그냥 쓰는 거 뭐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쓰는 시? 우리 학생들 이제 기초적인 시의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를 분류해. 첫 번째, 형태적으로 분류. 셋으로 나누죠. 자, 지금 이 외모입니다. 외모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시를 딱 보면 외모 보면 이건 A구나 B구나 C구나 알 수 있어. 제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다들 같이 공부한 거 산문시, 그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시가 제일 먼저 생겼을 때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어떤 형태의 시가 처음 있었어? 어떤 형태의 시? 이 형태란 말이 들어갑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는 형태의 시가 있어. 그게 뭐야? 정형시지. 우리나라 시도 시조 같은 게 다 정형시죠.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돼 있다. 그리고 네 마디로 끊어진다. 대체로 세 자나 네 자가 있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정해져 있어요. 딱 보면 아 이게 시조구나 알잖아. 아 가사구나. 아 경기체가구나. 향가구나. 향가는 몇 줄로 돼 있어요? 4줄, 8줄, 10줄로 돼 있죠. 4구체, 8구체, 10구체. 자, 그러니까 옛날 시들은 다 정형시야. 그게 향가든, 그죠? 시조든, 가사든, 경기체가든 다 고유의 형태가 정해져 있어. 향가는 향가대로, 시조는 시조대로. 그게 뭐예요?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형시입니다. 한국의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시나 중국 시 같이 동양의 시나 서양의 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는 처음에 왜 내가 한번 소개했죠. 시는 원래 노래였기 때문에. 시 이꼴 노래. 시와 노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형태가 정해져 있어야 그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노래를 못 부르잖아. 그 원리를 알면 됩니다. 정형시에서 시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서양에서 먼저 그죠? 근대 이후에 그것도 아주 오래 정형시의 역사가 그러니까 시의 역사로 따지면 엄청 오래된 거죠.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근대 이후에 서양에서 어떤 시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자유시가 나타났죠. 자유시란 말이 뭐예요? 정형시 형태가 정해져 있는 이 규칙에서 자유로워졌다. 이게 자유시죠. 왜 자유시라고 부릅니까? 기준이 뭐예요? 정형시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자유시지. 자유시가 지금 요 이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모든 근대시, 현대시들은 그저 서양의 시든 한국의 시든 일본의 시든 다 자유시야. 서양에서 자유시가 발생한 이후에 그게 근대 시의 형태가 되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도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파급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도 자유시 운동이 벌어지죠. 그죠? 그게 자유시 운동입니다. 신체시라는 과도기 상태의 그죠? 신체시 옛날 정형시와
자유시 사이 중간쯤에 있는 거 신체시. 신체시란 용어가 무슨 뜻이에요? 신, 새로운, 몸, 체, 신체. 새로운 형태의 시다. 이 뜻입니다. 신체시. 일본 사람들이 먼저 그런 용어를 썼어요. 신체시라는 거. 우리가 그대로 그 용어를 가져와가지고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런 시를 썼죠. 그게 신체시입니다. 그게 옛날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옮겨오는 그 과도기 상태의 그 일본에서 먼저 벌어진 신체시 운동을 우리가 그죠? 흡수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최남선이 그 운동을 벌여가지고 신체시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본격적인 자유시가 언제부터? 우리가 한국 문학사를 공부하다 보면 본격적인 이 신체시로부터 자유시가 나타난 것은 주요한의 불놀이부터 우리나라도 진짜 자유시가 나타났다. 완전히 정형시에서 벗어난 자유시가 나타났다. 그죠? 그럼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산문시입니다. 아예 시가 아닌 것처럼 수필처럼 그냥 줄 쓰는 거예요. 행과 연을 구분하지 않고.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를 딱 보면 외모만 봐도 형태만 딱 봐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너무 쉽습니다. 그죠? 정형시가 아닌 것은 자유시고 산문시가 아닌 것은 자유시죠. 그러니까 한 8, 90%는 자유시야. 그러니까 정형시와 산문시만 구분해내면 되는데 그 구분은 너무 쉽죠. 딱 보면 알죠. 아, 이건 정형시구나. 아, 이건 산문시구나. 아, 이건 그게 아닌 건 다 자유시니까. 아, 자유시구나. 그죠? 자, 이왕 공부했으니까 미팅을 했는데 소개팅을 받았는데 외모만 좀 그죠? 외모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애프터를 신청해가지고 전화번호도 따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그죠? 야구 구경 가기로 했어. 그래서 야구 구경 보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뭘 알아?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이제 조금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죠. 시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 외모로 이렇게 구별되는데 조금 읽어보고 그 속성, 성격을 알아야 돼요. 사람 만날 때 외모, 그 다음에 성격이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내용상 혹은 속성상. 그죠? 내용이나 속성상 또 셋으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시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 응? 아주 쉬워, 이것도. 그렇지, 서정시. 감정을 주로 표현한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그죠? 그런 성격을 가진 시는 서정시야. 근데 서정시가 아니라 감정을 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정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그죠? 서정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 서정이 아니라 이야기를 얘기해. 이야기를 시로 써. 서사시. 사건을 얘기한다, 그죠? 이 일. 이건 정자고, 감정할 때 정자고, 이거는 사건 할 때 사자, 일 사자, 일을 얘기해. 여기 일을 얘기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서사시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하죠. 마치 소설이 전개되듯이 서사시에는 이야기가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고 이야기가 서사란 말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거든. 서사. 사건을 서술한다.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이야기잖아. 그죠? 김동완의 국경의 밤. 한국에서 최초의 장편 서사시. 우리 외우기만 했지. 왜 그게 서사시인가 이걸 이해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너무 쉽지. 이게 시의 속성상, 시의 내용상, 원래 모든 시는 노래였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과거의 문학은 모두 시였어요. 모든 문학은 시였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서양을 이제 놓고 따지면 고대 문학은 다 시였는데 문학 이꼴 시라고요. 시를 셋으로 구분하면 서정시, 서사시 뭐가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대사가 시야. 셰익스피어 작품들 우리는 소설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건 다 극시예요. 극시란 건 뭐예요? 시긴 시인데 무대 위에서 연극할 때 이 대사가 시로 돼 있어.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햄릿, 리오 왕, 맥베드. 셰익스피어 작품들 번역된 걸 읽어보거나 원문을 읽어보면요. 다 이게 대본이야, 대본. 그죠? 로미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시로 돼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무대 위에서 하면 이제 오페라처럼 막 이렇게 하겠죠? 극시입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최초의 모든 문학은 시인데, 시를 속성상 내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 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전개되고 변화되어서 이 서정시가 지금의 시라는 장르, 현대 문학에 오면, 근대 문학에 오면 서정시가 시가 되고 서사시가 중세 로망스, 그죠? 기사도 얘기들, 이런 중세 과도기 형태를 거쳐서 근대 이후의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돼요? 연극이, 희곡이 되는 것이죠. 극시가요. 그러니까 최초의 문학은 모든 것이 다 시인데, 시가 세 가지 종류의 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있었다. 서정시가 지금의 시가 되고, 서사시가 지금의 소설이 되고, 극시가 지금의 희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학의 장르가 분화된 것이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종류가 세 가지였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시를 딱 놓고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 이 시는 형태적으로는 뭐고, 그죠? 내용적으로는 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너무 쉬운 것은, 대체로 아까 8, 90%는 우리가 지금 읽는 시들의 8, 90%는 형태적으로는 자유시라 그랬죠. 내용적으로는 8, 90%는 뭘까? 물론 서정시죠. 대체로 서사시나 극시는 특별한 거니까, 특별한 것만 빼면 다 서정시죠. 그러니까 자유시, 서정시의 이, 그죠? 조합이 제일 지금 많죠. 우리가 대체로 읽는 시들은 다 뭐예요? 자유시, 서정시죠. 특별한 경우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런 게 특별한 거죠. 자, 19쪽 첫 번째 시. 1년은 뭐예요? 산문시야. 그죠? 형태로 보면. 이거 이제 구분 못하면 지금 이번 학기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ABC에 해당되는 걸 지금 공부했으니까.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김점룡의 시는 시를 이렇게 쓰는 거야. 1년은 자기가 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년은 꿈 내용이야. 2년은 뭐예요?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고 산문시가 아니라 자유시 형태로 쓰면서 깨고 났을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뭐예요? 두 겹이지. 하나는 꿈이고, 그죠? 아까 얘기했죠? 꿈과 현실을 이렇게 나란히 1년에는 꿈을 제시하고 2년에는 현실에서 보통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이 두 겹이지. 그죠? 주름을 두 겹으로 해서 꿈과 현실을 병치하는 식으로 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쓴 사람은 한국에 지금 아마 아무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 유형에 속하는 시인들을 특성은 무의식적 타자성인데, 그죠? 이걸 해석할 때 꿈을 해석하듯이 해석하면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가장 뭐예요? 딱 들어맞는 사람이 김점룡이야. 왜? 꿈을 그대로 제시했으니까. 1년은 꿈 내용. 읽어봅시다. 제목을 먼저 봅시다. 제목은 외파리 여자 인형이야. 그리고 꿈 27이라고 돼 있어. 27이라는 번호가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이건 연작시입니다. 꿈 1, 꿈 2, 꿈 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꿈시만 한 권의 시집을 낸 거야. 그죠? 꿈시만. 그리고 모든 이 시집 속에 들어있는 시들은 다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1년은 작은 글자로 산문시로 꿈을 그대로 제시했고, 2년은 큰 글자로 자유시로 현실에서의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리고 제목이 외파리 여자 인형이야. 극장에서 연극을 한다. 난 엑스트라 비슷한 배역이다. 꿈에 나타난, 그죠?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요약해서 제시해 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자기는 엑스트라를 맡았다는 겁니다. 소파 뒤에 숨어 소파에 누워있는 여주인공을 커다란 종이 몽둥이로 때리는 역할이다. 이상한 역할을 맡았네요. 그죠? 종이 몽둥이로 여주인공을 때려. 꿈은 대체로 상징적이거든요. 상징. 여러분 잘 알죠? 아까 그 꿈의 해석의 여러 가지 규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꿈은 상징적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주로 그 상징을 성적 상징으로, 그죠? 많이 해석했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었죠. 아, 너무, 그죠? 인간의 무의식을 성적 욕망으로만, 그죠? 연결시킨다. 이렇게 해서 범성욕주의, 그죠? 범이란 말 알죠? 많은 것들을, 그죠? 성욕에다가 환원시킨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고 했는데, 프로이트는 실제, 그죠? 자신을 찾아와서, 그죠? 상담한 사람들의 꿈을 다 들어보고 이제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죠? 어느 정도, 그죠? 적용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적 상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적 상징 중에 몽둥이까지는 괜찮은데, 종이 몽둥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호랑이, 종이 호랑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린다는 것은 남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죠? 여주인공에 대해서 남자로서의 상대 역을 한다는 것인데 종이 몽둥이로 때린다는 것은 그만큼 왜소하고 나약한 역할이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꿈이 보여준다. 해석을 해가면서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 한 줄. 그리고 여주인공을 상대하는 자신은 남자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 꿈속에, 그죠? 화자가 꿈속에 등장한 이 모습은 왜소한 모습으로, 그죠? 여주인공에 걸맞는 남자 주인공도 아니고, 그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종이 몽둥이로 때린다는 것에서 이 화자는 아마 현실 속에서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죠? 역할 혹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징적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의식이 드러난 꿈이니까, 그죠?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죠?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무의식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니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은 다르게 해보세요. 물론 진짜 때리면 안 되고 소리만 내야 한다. 그죠? 그것도 진짜 행위가 아니고, 그죠? 흉내만 내는 정도로 하는 것이죠. 다른 남자 배우는 내 옆에서 매우 빠르게 장단을 맞춘다. 난 땀을 뻘뻘 흘린다. 그 짓을 한다. 극이 끝나고 출연 배우들 맨 끝에 따라 나가 인사를 한다. 엑스트라니까 연극이 끝나면 다 나와서 인사하는데 보통 먼저 나와서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주인공들이고 엑스트라는 맨 끝에 나와서, 그죠? 끝에 좌우에 이렇게 겨우 인사하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친다. 관객 중 여자 후배는 잘했다며 활짝 웃고 남자 후배는 커다란 여자 인형을 내게 내민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학 동아리 연극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후배, 그죠? 여기 보니까 후배가 등장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남자 후배가 커다란 여자 인형을 내밀었어요. 뭐 공연이 끝났으니까 축하한다고 내밀었겠지만, 근데 그 여자 인형이 팔이 하나뿐이야. 그죠? 기형이야. 팔이 기형으로 좀 길다. 게다가 팔은 하나가 없고 하나는 이상하게 길어.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랬거든요. 꿈에서는 심리도, 그죠?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을 꾸다 보면 불안하다, 혹은 기쁘다, 그죠? 초조하다 이런 게 꿈속에서도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심리가 나타나요. 꿈에도. 그 심리를 그대로 제시해 놨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위상하고 걸맞는 것이죠. 이 외팔이 여자 인형이. 뭐와 달리, 여주인공의 위상과 달리 이 외팔이 여자 인형처럼 왜소하고 기형적으로 기형성을 가진 이 존재가 자기한테는 오히려, 그죠? 편하다. 이상하지 않으니까. 꿈이 이런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깨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이연이에요. 남창이 되었으면. 남창이 뭔지는 알죠? 그죠? 정념 많은 여자들의 몸속 어둠을 환하게 풀었으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감정보다 굉장히 강한 정서죠. 이 정자는 같은 정자입니다. 우리가 정서할 때 정자나 감정할 때 정자나 정념할 때 같은 정자예요.
감정이란 뜻인데 이게 염자가 붙었거든요. 생각 염자. 감정이 생각으로까지, 생각과 결합된 거, 혹은 감정이 생각으로까지 발전한 거, 이게 정념인데 이것은 강도가 아주 강한 것이죠. 그죠? 서양말로 따지면 이 파토스. 이건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한번 기억해 둘 만합니다. 파토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파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는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파토스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건데 이 파토스가 바로 우리말 정념에 해당됩니다. 파토스가 강하다 이러면 그 사람 이 내면에 정서적 에너지가 엄청 강한 사람 있죠. 그죠? 에너지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감정,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에너지를 가진 감정이야.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정념, 파토스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과 정오는 파토스가 강해서 보통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그 감정하고는 상당히 종류가 달라. 그 한번 그죠? 빠지면 잘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강하죠. 이게 정념입니다. 근데 정념은 즐겁고 기쁜 정념도 있지만 악마적인 정념도 있죠. 악마적인 거 있죠.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사랑도 강도가 정념이 강해지면 정오에까지 도달하죠. 사랑과 정오는 한 끗 차이니까. 그죠? 그런 게 이제 정념인데 정념 많은 여자들의 몸속 어둠을 환하게 풀었으면 남창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꿈하고 상당히 뭐예요? 간격이 있죠.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꿈의 속뜻을, 그죠?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속의 의미를 그저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은 상징적이니까. 꿈은 단지 암시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둥근 방에 흰 강물, 푸른 물소리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1년하고 2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그걸 뭐예요? 연결시키는 게 해석입니다. 20쪽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김점용의 시는 두 겹으로 주름을 만드는데 하나는 꿈이고 1년은 꿈이고 하나는 현실인데 이 꿈과 현실의 얘기가 그죠? 이 엄청난 뭐예요? 이 여백 속에 1년과 2년이라는 이 사이에 엄청난 뭐예요? 거리를 갖고 있다. 간격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이 김점용 씨의 뭐예요?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꿈과 현실의 간격이 크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다가 깨고 나면 어때요? 현실 속에서 그 꿈은 현실이 아닌 게 되죠. 즉 지나가 버리죠. 꿈과 현실의 간격이 크다는 것을 우리 이 시에서도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시에서 2년을 1년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나는 20쪽입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배역을 맡는 것은 무의식 속에 깃든 또 다른 자아에 대한 정경화이자 정형화이다.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꿈이 나타날 때는 항상 뭐처럼 나타나요? 이야기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건 영화나 연극처럼 혹은 드라마처럼 인물, 사건, 배경이 펼쳐진다 그랬죠. 자, 이 연극을 하는 것이야말로 꿈의 상징이에요. 꿈이 바로 연극이거든요. 그죠? 연극 위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 자체가 상당히 상징성을 가진 꿈이다. 무의식이 드러나는, 그죠? 대표적인 장소가 무대다. 그죠? 프로이트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재미난, 흥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꿈은 무의식의 무대다. 바로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꿈은 무의식의 무대다. 무대 위에 펼쳐지는 무의식이 바로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무대가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꿈속 자아의 역할은 명백한 성적 상징이다. 종이 몽둥이를 때리는 거. 그런데 그의 역할은 엑스트라 비슷하고 진짜 때리면 안 되니까 여주인공의 그것과 위상이 맞지 않는죠. 한참 엑스트라, 낮은 위치에 있죠. 극이 끝나고 남자 후배가 건네준 외파리 여자 인형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것은 뭔가 자기하고 맞다는 거죠. 그죠? 서로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 위상이. 그래서 다른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꿈 44번이라는 작품, 짝
짝이라는 작품인데 불행한 영혼들만 사랑했으므로 나는 조금도 상처 입지 않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요 두 문장이 상당히 암시적인데 지금 이 시에 나타난 일련을 해석하는데 약간 도움이 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여주인공을 사랑해서 상대 역할을 맡으면 어떨까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 내가 차여서 상처받을 수 있겠죠. 처음부터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엑스트라 역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파리 여자 인형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영혼,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하니까 불행한 영혼들을 사랑해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이건 다른 시에서 그 근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해석의 근거를 다른 시에서 찾아낸 거예요. 시적 화자는 극중 여주인공과 같은 특별하고 고상한 존재보다 불행과 결핍을 안고 있는 존재들에게 연민과 애정이 경사된다. 경사된다는 기운다는 거죠. 마음이 기운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인용시에서 관심과 애착이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표출되는 것은 이랬어요. 자, 성적 욕망은 정상적으로, 그죠? 긍정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왜곡되어서 표출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애정이 있는데 애정이 비정상적으로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내가 다 예를 얘기하진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에너지가, 그죠? 항상 긍정적으로만 성적 욕망이 표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남창이 되었으면 내가 해석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1년을 읽어보고 2년을 읽을 때 이게 굉장한 이 속에 거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죠? 해석을 해낼 것이냐. 그죠? 후반부의 시적 진술에서 정념 많은 여자들은 불우한 영혼에 속하는 존재이겠죠. 정념이 많다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한이 많다. 한이 많은 여자들, 그 한을 내가 좀 풀어주었으면 뭐가 돼서? 남창이 되었어. 이런 지금 시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게 일련의 꿈하고 물론 이건 무의식이니까 실제 내가 그렇게 현실에서 행동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욕망을 얘기하는 거니까 꿈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해석을 통해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꿈은 삭트면서 동시에 억눌리는 욕망의 배출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자, 이 시도 이제 꿈시니까 꿈을 꾸듯이 시를 쓴 거니까 이 꿈을 통해서 이 화자의 욕망을 혹은 무의식을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꿈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 아까 이 꿈이 무의식이 꿈으로 X가 Y로 나타날 때 이게 항상 왜곡되고 변형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꿈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왜곡과 변형의 규칙을 찾아내려고 했잖아요. 프로이트가 그 다음에 락강이. 그런데 왜 왜곡되고 변형되느냐? X가 왜 X가 안 되고 X가 왜 Y가 되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다 프로이트가 설명한 거예요. 내가 막 독창적으로 찾아낸 게 아니고 공부와 학문이라는 게 다 100%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독창적으로 다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체로 공부를 통해서 그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학문적인 그죠? 업적이 있으니까 그걸 흡수하면서 그죠? 하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원리는 첫 번째는 소원 성취예요. 어떤 소원? 이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리비도 혹은 욕망, 그죠? 이 무의식의 에너지가 현실에서는 실현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의식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걸 실현을 못했어. 그러니까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겠지. 근데 꿈에는 그 무의식이 갖고 있는 욕망이 꿈에 그대로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요 1번 특성만 있다면 이 X가 X가 되겠지. X가 X로 나타나겠지. 근데 왜 Y가 되느냐? 이 소원 성취되는 것을 꿈에서라도 소원 성취되는 것을 억압하는 그죠? 의식의 억압이 아니야 사실은 무의식의 억압인데 이것도
억압이 있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무의식이 솟아올라서 꿈에 나타나는 것을, 그죠? 혹은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을 억누르는 것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이트가 나중에 정교하게 이 정신 구조를 밝히면서 이 억압도 내가 의식하면서 억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이 억압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내가 꿈을 꾸는 상태에서 의식이 활동해가지고, 아, 이 무의식의 욕망이 표출돼가지고 꿈에서 그 소원이 성취되는 걸 내 의식이 내가 자각하면서 그걸 억누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치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억압도 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한다. 나중에 그렇게 좀 더 상세하게 밝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압도 무의식이, 소원 성취도 무의식이, 무의식이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작용과 마이너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해가지고 뭐예요? 왜곡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힘이 충돌하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X가 X가 되지 못하고 X가 Y가 돼서 나타난다. 그 왜곡과 변형의 규칙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첫 번째는 압축이고 두 번째는 전위야. 이걸 락강이 원유와 환유로 다시 재해석한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요 차원, 왜 왜곡되느냐, 왜 변형되느냐,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20쪽 맨 밑줄입니다. 꿈은 잠재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소망 성취이지만, 소망 성취, 소원 성취 같은 말이에요. 그 소원을 검열하고 표현을 왜곡시키는 압력이, 그죠? 이것도 무의식이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자기 두 가지, 그죠? 모순된 작용을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해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꿈은 억압된 소망에 위장된 성취다. 자, 이 시에서 이런 특성을 잘 해석하면 1년에 나온 꿈 얘기하고 2년에 나온 이 얘기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의, 그죠? 욕망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것이 억압되는 방향이 같이 작용해서 이 꿈이 나타난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1년의 꿈과 2년의 현실의 얘기를, 그죠? 잘 해석해내는데, 요런 어떤, 그죠? 프로이트가 설명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갑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우리가 21쪽 위에서 셋째 줄까지 공부한 셈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혹시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못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더 해서 끝내고 피드백 계속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